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 통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이탈리아 반도의 국가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이 추후 이탈리아 통일을 주도하는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입니다. 그 오른쪽에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이고, 이곳은 통일 전까지 오스트리아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밑에 파르마, 모데나, 토스카나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가족 구성원이 점령하였고, 그 밑에 빨간색이 교황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노란색은 양시칠리아 왕국이고, 이곳 역시 합스부르크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1815년 타결된 빈회의에서 이탈리아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보이 왕국을 프랑스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프랑스의 이탈리아 침략을 막는 방벽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 파르마, 모데나, 토스카나를 모두 오스트리아에게 넘김으로써 이탈리아 반도를 지키는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탈리아 통일의 과정은 이 빈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투쟁의 역사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814년에 조직된 카르보나리 같은 비밀결사 조직은 오스트리아와 그에 복종하고 있는 왕국들을 공격하였고, 그들은 이탈리아의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민족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게 됨과 아울러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보다 큰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유럽의 각국에서는 빈체제에 반대하는 혁명이 발생하게 되고, 1821년 이탈리아에서도 사르데냐의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가 헌법을 제정하고 합스부르크가로부터 이탈리아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 러시아와 현재의 슬로베니아에서 라이바흐 협정을 체결하여 사르데냐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였고, 최초의 혁명은 그렇게 진압되었습니다. 10년 뒤인 1830년에는 프랑스 7월 혁명의 영향으로 이탈리아 민족주의 운동도 다시 불붙었습니다. 특히 주세페 마치네의 주도하에 청년 이탈리아 당이 조직되었고, 그는 청년 이탈리아 당원을 위한 지침에서 이탈리아가 서로 뭉쳐서 이웃 국가들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탈리아 통일은 유럽의 통합과 괴를 같이 하며, 이는 인류를 위해 이탈리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주장하였지요. 그는 유럽은 언젠가 통합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인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이탈리아 당에는 향후 이탈리아 남부를 통일하는 가리발디도 있었지만, 1830년대 중반이 되어 탄압이 심해지면서 가리발디를 비롯한 마치니의 수많은 추종자들이 추방되었고, 두 번째 혁명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1847년 스위스에서 그림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자유주의 개신교 연합주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보수파 카톨릭 연합주를 누르고 스위스 통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빈체제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빈 조약에 따르면 열강들은 스위스의 헌법을 수호했어야 하는데 이를 막지 못했으니까요. 스위스 통일전쟁의 영향으로 1848년 1월 이탈리아에서 빈체제가 가장 허약했던 양시칠리아의 팔레르모에서 다시 혁명이 발생하였고, 혁명은 순식간에 이탈리아 반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양시칠리아 왕국의 페르디난도 2세는 헌법 인정을 강요받아 곧 승인하였고, 사르데냐 왕국도 헌법 공포를 단행하였습니다. 때마침 프랑스 2월 혁명과 오스트리아 빈혁명이 발생하였고, 이탈리아의 혁명은 곧장 롬바르디아의 밀라노로 이어졌습니다. 사르데냐 왕국의 카를로 알베르토 왕은 혁명군으로부터 롬바르디아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반란군을 지원하라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지요. 왕은 주저했지만 결국 반란 세력을 지원하겠다고 선포하였고, 롬바르디아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5일간의 시가전 끝에 오스트리아의 수비대를 격파하고 사르데냐 군대는 밀라노를 접수하였지만, 카를로 알베르토는 본색을 드러내어 애국주의자들을 무시하고 자유주의자라고 하기에 의심스러운 귀족들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에게 민족 해방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왕조들의 정복전쟁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새로운 이탈리아를 위해 오스트리아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던 민족주의자들의 의지를 한순간에 꺾어버렸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라데츠키 사령관은 군대를 재정비하였고
17월 쿠스토차 전투에서 사르데냐 군대를 무찌르고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의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사르데냐는 위기에 처했고 불과 몇 달 전 헌법을 승인했던 양시칠리아 왕국의 페르디난도 2세는 헌법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 입헌 정부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후 1849년 3월이 되면 사르데냐가 공화정이 될 것을 우려한 알베르토가 다시 한번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펼치지만 노바라 전투에서 패하였고 알베르토는 왕위를 포기하였으며 곧 그의 아들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가 즉위하였습니다. 사르데냐의 패배로 인하여 이탈리아 전역에는 구질서 회복을 위한 수순이 진행되었습니다. 1849년 4월에는 토스카나 대공국의 공작 레오폴트가 피렌체로 돌아왔고 1848년 건국한 마치니의 로마 공화국은 교황을 복권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프랑스 군대에 맞서 7월까지 저항하였지만 결국 함락됨에 따라 1849년의 세 번째 혁명전쟁도 결국 패배로 끝났습니다. 1853년 발생한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의 크림 전쟁 과정에서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에 보인 적대감은 양국의 우호관계, 즉 신성동맹을 깨지게 만들었고 1856년 러시아 차르는 앞으로 오스트리아를 지지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교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사르데냐의 재상 카보우르 백작은 제1차 이탈리아 독립전쟁의 패배 후에 강력한 사르데냐를 만드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크림 전쟁 기간에 내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르데냐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국, 프랑스와 함께 크림 전쟁에 개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쟁이 러시아의 패배로 끝난 이후 카보우르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 나폴레옹 3세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젊은 시절 카르보나리 당의 일원이었고 이탈리아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지만 이탈리아의 통일은 로마 교황령의 쇠퇴를 의미했고 이는 프랑스 내 카톨릭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 뻔했기 때문에 또한 이탈리아의 통일은 강력한 경쟁국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도움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프랑스가 원한 것은 이탈리아 반도 북쪽에 강력한 프랑스의 위성국이 출현하는 것과 반도 전체가 교황의 통치하에 놓이는 봉건적 구조였습니다. 카보우르와 나폴레옹 3세는 1858년 7월에 플롱비에르에서 만나 이탈리아의 해방에 대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크림 전쟁 때 오스트리아의 배반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고 영국 또한 한물간 오스트리아보다 강력한 이탈리아가 프랑스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상황은 우호적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보우르와 나폴레옹 3세가 진정으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협의된 내용이 니스와 사보이를 프랑스가 차지하고 이탈리아 북부는 사르데냐가 병합하며 로마 공화국과 나폴리는 프랑스 카톨릭을 감안하여 독립을 유지시키고 토스카나와 교황령을 묶어 이탈리아 중부 왕국을 만든 뒤 이 모두를 이탈리아 연방으로 합치자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에 대하여 오스트리아는 1859년 4월 사르데냐에 군사도발을 멈추라며 최후 통첩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큰 실책이었습니다. 크림 전쟁을 통하여 악화된 대외관계는 오스트리아를 궁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마젠타와 솔페리노에서 연거푸 패배하였습니다. 이때 오스트리아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프로이센이 대규모 병력을 프랑스 동부에 집결시켰고 당황한 나폴레옹 3세는 프란츠 요제프 오스트리아 황제와 빌라프랑카에서 만나 사르데냐와 합의한 것과 다른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나폴레옹 3세는 롬바르디아를 받아 사르데냐에 넘겨주었지만 이탈리아 중부의 공국들을 부활시키기로 한 것이었죠. 이에 이탈리아 통일을 원했던 민족주의자들과 카보우르는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스트리아가 떠난 이탈리아 중부를 장악한 것은 이탈리아 민중이었고 이후 사르데냐가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아울러 나폴레옹 3세도 중요한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바로 사르데냐의 중부지방 점령을 인정하는 대가로 사보이와 니스를 넘겨받은 것이었죠. 카보우르는 훗날 이를 비헌법적인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울러 가리발디는 카보우르가 중부 이탈리아 공국들의 대가로 니스를 양보한 것을 보고 그가 이탈리아 통일보다는 사르데냐의 영토 확장에 더욱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860년 4월 시칠리아 서부 지역에서 지주에 대항한 농민 봉기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리발디는 이
폭동을 민족혁명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1000명의 자원부대와 함께 원정을 출발하였습니다. 가리발디의 원정은 눈부신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이탈리아 왕으로 선언하면서 6월에 팔레르모를 장악하고 8월에는 메시나 해협을 건너 반도에 상륙한 후 10월에 나폴리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하였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총살하였죠. 이렇게 가리발디에 의하여 양시칠리아 왕국이 점령되었습니다. 한편 카보우르는 은밀하게 가리발디와 천인대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베네치아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점령되지 않고 있던 교황령을 가리발디보다 먼저 차지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르데냐 군대는 9월 마르케와 움브리아를 점령하였고 계속하여 남쪽으로 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나폴리 북부에 있는 테아노 근처에서 가리발디를 만났습니다. 가리발디는 자신의 점령지를 충성스러운 태도로 에마누엘레 2세에게 넘겨주었죠. 이를 테아노의 악수라고 합니다. 1860년 10월 이탈리아 왕국의 영토는 병력 지원의 대가로 프랑스에 양도한 니스와 사보이 그리고 오스트리아 영토로 남아있던 베네치아를 제외한 이탈리아 전역이었고 이탈리아에서 빈 체제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 이탈리아는 1866년에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의 결과 오스트리아가 패함에 따라 베네치아를 회복하였고 1870년에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함에 따라 로마를 점령하였습니다. 이 두 전쟁은 저스티스 역사여행의 독일 통일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71년 5월에 이탈리아 정부가 교황의 안전을 보장하고 연금을 제공하며 군주로서의 특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며 교황과 접촉하였으나 교황 비오 9세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교황은 이탈리아 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채 60여 년을 보냈고 마침내 1929년에 무솔리니와 라테르노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교황청은 로마를 수도로 한 이탈리아 정부를 인정하였고 이탈리아는 바티칸 시국을 독립국가이며 교황청의 소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상 이탈리아 통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